속에 갇힌 환자. 이 환자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직접 회기를 놓쳤다. 그는 자신의 정신분석을 좋은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의아해하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월요일 밤의 경험, 여자친구가 자신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그 경험을 설명하면서 월요일 회기를 시작할 때 그가 말했던 감정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 감정은 그가 끔찍스러운 상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분석가가 결코 자신을 구출해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 회기 동안에 그 직후의 통찰과 희망의 감정이 발생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환자가 마치 자신을 고통과 비참함에 중독되거나 사로잡힌 것 같은 상태에 처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때 그는 꿈 이야기를 했다. 그는 긴 동굴 같은 곳에 있었다. 그곳은 어두웠고 연기가 자욱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산적에게 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그와 다른 사람들은 산적에게 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산적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같은 혼란스러운 느낌이었다. 포로들은 포로죠? 벽에 일렬로 앉아 있었고 그는 어떤 젊은 남자 옆에 앉아 있었다. 이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점잖아 보였고 짧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동성애인자인 듯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그리고 완전히 겁에 질린 그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저항하면 그 남자가 자신을 찌를 것이고 그것은 몹시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다. 이 꿈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는 지난 이틀 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 계속 설명했다. 그는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았던 여자친구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참석했던 어떤 모임에서 사업상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의 동료인 A가 그를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그에게 전화할 때 심하게 몸을 떨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기가 막혔지만 이것을 내가 월요일에 그에게 말했던 것과 연결시켰다. 그때 나는 그가 나를 아주 냉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 연상은 꿈속에서 아주 점잖았지만 폭력적으로 행동했던 남자에 대한 생각과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는 그 남자가 어쩔수든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콧시험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때 그는 갑자기 D.H. 로렌스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는 로렌스의 새로 나온 전기를 읽고 있었다는 것과 자신이 청소년기 동안에 로렌스에게 매료되어 있었고 그와 동일시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해냈다. 로렌스는 약간 동성애적이었고 분명히 기인이었으며 폭력적인 남자였다. 분석가의 해석을 다루기에 앞서 후 내용과 그것에 대한 연상을 살펴보자. 여기에는 일련의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내부 상황, 동물, 산적들에 납치되어 끔찍한 고통에 갇힘, 동성애적인 폭력성에 사로잡힘, 한 사람이 그리고 독착적이며 거세하는 남자의 근접해 있음, 여자친구와의 접촉이 끊긴 것에 대한 비참한 느낌. 분석 결과 길고 어두운 이 동굴은 그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스스로 빠져나오거나 분석가가 꺼내주기 어려운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다. 그것은 마치 그의 마음 상태와 같았고 또한 그의 신체 일부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했다.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가 산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산적들은 영시적으로 그 자신과 연결되어 있고 그 젊은 남자는 자신의 일부로 경험된 로렌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가 유혹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으며 자기 파괴적인 상태에 매료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산적들에게 굴복하고 하는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악몽이었지만 그 꿈속의 남자가 그의 성기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에서 볼 듯이
성적 흥분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폭력적인 참석들에 의해 동굴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어떤 폭력적인 부분에 사로잡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가 포로가 된 것은 폭력 흥분과 연결되어 있다. 바꿔 말해서 그 흥분은 공포로 가득한 것이었다. 나는 분명히 토요일 밤에 A가 침대에 누워 자신의 여자친구인 K가 그것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점점 더 불안한 느낌을 가졌던 것에 대한 반응일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기분이 모아졌으면서도 자신의 비참함과 자기 파괴 충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런 환자들이 어떻게 해서 치료적 공경에 부딪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환자를 선택했다. 그의 분석은 그가 자신의 치료적 곤경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진전되었다. 그는 폭력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거세하는 자신의 한 부분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적 흥분과 자기를 공격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 여기에는 비참함과 흥분이 섞인 공포에 빠져 있으면서도 커다란 만족감을 느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여자친구로 인한 자신의 불행과 관련해서 분석가의 동정을 이끌어내는 환자의 시도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분석가로 하여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지원해 주도록 이끌어내고 위하여 방금 전까지 더 나은 것으로 여겼던 접촉으로부터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다. 생명을 능가하는 죽음. 고통이겠죠? 네, 고통을 과학적으로 사용하는 비참함이나 정서적 죽음에 집착한 채 만족을 유지하는 일에 분석가가 참여하기를 요구하는 환자에 대한 과제. 다음 사례에서 묘사되는 꿈은 죽음이 생명을 능가하는 믿음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환자는 죽음이야말로 최고의 약이라고 믿고 있었다. 사례, 전도된 인격 존 스타이너는 활동과 직업에서 상당히 재현되어 있는 한 환자의 꿈에서 고착적이고도 끔찍한 정의성이 보다 민감한 감정들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꿈에서 네팔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눈이 깊도록 울고 있는 한 소녀를 보게 되었다. 네팔인 의사가 불러왔지만 그 의사는 그를 고통에서 구하지 못했다. 의사는 그에게 죽기를 원하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의사는 머리에 총을 쏴 그를 죽이려다 실패하자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의 목을 통으로 자르기 시작했다. 환자는 여행자인 자신이 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지 의아스러웠다. 그는 개입할 힘이 전혀 없다고 느껴져서 돌아서려고 했지만 바라보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 분석가가 이 꿈을 우리에게 보고한 이유는 환자가 죽음의 우월함에 설득당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잔인성을 자신으로부터 떼어내려는 그의 시도, 그는 돌아서려고 했다가도 실패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활동으로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는 죽음이 최고의 치유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드라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료되어 있다. 이 환자는 네팔식 정신분석, 즉 그의 호기심과 사고를 파괴하는 머리에 총을 쏘는 자신의 일부에 매료되어 있다. 그 꿈으로 인해 그는 미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전쟁 장면을 담고 있던 영화를 생각해냈다. 한 중국 소년이 미국인과 친구가 되었다가 발각되어 기둥에 묶인 채 고문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미국 배에서 아주 잘 보이는 곳이었다. 그들은 칼로 그 소년의 몸을 천천히 잘랐고 그는 죽여달라고 소리치며 간청했다. 결국 그의 미국인 친구가 배에서 그를 향해 총을 쏘았다. 이 잔인한 장면이 꿈에서 반복되고 아이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죽음에서
그리고 죽음이 치료라고 동의하는 친구에게 안식을 찾는다. 그는 잔인하고 파괴적인 자신의 부분에 의해 어떻게 자신이 갇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내가 그를 울고 있는 불쌍한 소년으로 본다면 그는 내가 그의 잔인성과 공모하여 네팔인의 의술을 받아들일까봐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의 도착적인 부분과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그는 끔찍스러운 잔인성에 의해 위협받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절망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출구는 죽음으로 삶의 비춰봄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내면의 마피아. 혹시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나눠보죠. 여러분들 요즘 한국의 아침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은 사람과 미움의 얘기들인데 굉장히 파괴적인 드라마들도 많죠. 영화도 굉장히 요즘 파괴적인 영화들이 꽤 많을 텐데 여기에서 이 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잔인한 장면을 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어떤 꿈에 드러나는 주인공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중에 이런 잔인한 드라마나 영화에 매료되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는 없는 분이 있고 또 여기 선생님들은 다 평화주의자라 그런 거 보는 거 싫어하시는 거죠? 근데 매뉴얼하기보다는 유튜브에 보면 어떤 뭐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걸 클립으로 잡아가지고 읽어보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재밌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 마음에 있다고 지금 여기 어쩌면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어떤 죽음 본능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꿈에 드러나는 부분이나 우리가 어떤 잔인한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그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느껴지면서도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매료돼서 거의 빠져들고 어떤 경우에 탐닉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이런 현상과 지금 만나고 있을 것인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내면의 마피아. 로제펠드는 인격이 파괴적인 분명이 우세해지는 이런 상황을 부정적 자기애라고 불렀다.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자객적이다. 일반적인 자기애. 우리가 보았듯이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에서 리비도가 자기를 향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런 인격에서 최고의 가치는 공격적이고 지배적이며 잔혹한 반생명적 특질에 부여된다. 다시 말해서 파괴성이 이상화된다. 이것은 마치 마음이 깡패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과 같다. 그들은 무자비성과 잔인성을 집단의 최고 이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자기애라고 하는 게 어쩌면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때 자기애적 환자를 어때요? 어떤 이론가는 리비디널한 그러니까 리비도가 자기에게 철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리비도라고 하는 사랑의 감정이죠. 결국 사랑이 자기 안으로 철수했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런 개념인데 실제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리비도가 철수된 것이냐 아니면 공격성이 철수된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초기에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어떤 사랑 본능 어쩌면 리비도 이론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나중에 이중 본능 이론을 프로이드가 가져오면서 어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본능적인 요소라고 본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는 프로이드 이론이 전부 초기 이론들은 리비도를 가지고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그레션이 리비도하고 같은 반열에 오르는 중요한 본능이라고 한다면 리비도가 철수하는 경우만 설명할 부분은 아니고 공격성이 철수하는 것도 봐줘야 된다. 이걸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를 것이냐는 원래 개념에서는 이건 러브라는 개념으로 리비도를 봤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 개념이 여기서는 자기애적 부정적 자기 여기서는 아마 부정적 자기애라는 개념을 네거티브 나르시시즘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 여기에서 철수되는 것은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러브가 아니고 헤이츄리드나 어그레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기에 대한 증오다. 파괴적인 어떤 욕동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론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나르시시즘을 이해할 때 현대정신분석에서 분열증 환자를 볼 때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나르시시스틱 환자라고 할 때 다 자기를 사랑하는 환자를 나르시시스틱 환자로 보는 게 아니고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이라는 자기에게 대해 공격성이 자기를 향해 있는 사람을 자기애적 환자 혹은 분열증 환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리비도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공격성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느냐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여기에 내면의 마피아라고 부정적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죽음 본능 혹은 공격성 아니면 헤이츄리드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경우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리비도 이론 가지고 프로이드가 설명했던 것들 그 이후에 프로이드가 충분하게 이 공격성과 함께 균형 있게 이론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후진들이 경우에 따라서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어떤 경우는 현재도 리비도 이론 가지고 다 설명해내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공격성 이론을 잘 살려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기라는 개념은 어떤 현대정신 분석에서 보고 있는 어떤 이 공격성 이론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론이라고 느껴져요. 그 다음으로 가보죠. 로즈벨트는 이런 인격을 마치 내부의 파괴성과 싸움에서 지고 그 파괴성 요구에 항복한 사람과 같다고 묘사했다. 이러한 내적 갈등과 패배는 다음과 같은 꿈의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피아 조직원들이나 비행 청소년들에게 의해 공격당하는 꿈은 부정적인 치료 반응의 징조를 드러낸다. 내 경우는 이 자기애적 인격 조직은 일차적으로 죄책감과 불안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파괴적 이상화와 그러한 자기의 우월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형의 인격을 소유한 개인들은 파괴성 이상화를 요구하는 그들 자신의 충동에 내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 남의 살에서 환자 인격의 일부는 명백하게 신체의 한 부분, 예컨대 환자의 손과 동일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자신의 내적 충동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례, 키가 9피트인 남자. 로즈펠트의 환자는 사업가로서 가끔 단기 출장을 갔다가 런던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종종 너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월요일 회기에 빠지곤 했다. 그는 여행 중에 만난 여성과 함께 주말을 보냈는데 로즈펠트는 이것을 분명한 행동화, 여성을 유혹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방출하는 행동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분석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회기를 놓치는 것에 대한 근저의 고통을 인식하는 불안이나 긴장을 대체하는 형태의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분석가와 떨어져 있는 것이나 회기에 불안해하는 그의 취약한 측면은 그의 인식에서 배제되고 그의 짧은 정사로 비워졌다. 그가 그런 주말을 보낸 후에 정기적으로 살인적 활동을 하는 꿈을 보고 있을 때야 비로소 그런 행동화 안에 분석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 숨어 있음이 명백해졌다. 환자는 단순히 분석가가 부여하는 틈새를 대체의 인물로 채우는 것, 분석의 공백을 그가 유혹한 여자로 채우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가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을 개시하는 무의식적인 환상화가 발전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그는 여자들만큼이나 파괴성과도 정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는 처음에 주말의 행동화가 분석을 파괴하고 있으며 따라서 분석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츰 태도를 바꾸었고 분석은 더욱 효과적이 되었으며 그의 개인적인 관계와 사업상의 활동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보고했다. 동시에 그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한밤중에 심하게 가슴이 뛰어 잠을 깨면 그런 상태가 몇 시간이나 지속된다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 환자는 아동 환자들의 밤 공포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밤 공포와 싸우기 위해 그리고 잠을 이루기 위해 꼼꼼하게 의식을 치러야 했던 에르나의 경우가 그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환자의 파괴성 문제는 그의 충동의 일부로서 표현되고 있다. 이런 불안이 엄습하는 동안에 그는 자신의 손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 손은 마치 어떤 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리고 너무 강력해서 그가 통제하지 못하고 굴복해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이는 환자의 인격 내부에 분명한 갈등이 있으며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인 환자의 일부가 그를 점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때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이 꿈에서 출현했다. 그는 키가 9피트나 되고 자신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매우 강력하고 거만한 남자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 그의 연상에 따르면 이 남자는 분명히 환자 자신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의 손에 대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이고 압도적인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 나는 키가 9피트나 되는 반항할 수 없는 강력한 슈퍼맨이 그의 파괴적인 부분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 전능적인 자리를 자신에게서 떼어버리고 싶어 했는데 밤에 불안이 엄습하는 동안 그의 손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꼈던 그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분을 뗀 자기가 유아적 전능성의 일부이며 그 부분은 자신은 유아가 아니며 모든 어른들보다 특히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분석가보다 더 강하고 힘이 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성인 자기는 이러한 전능한 주장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혀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밤 동안에 파괴적 풍경과 싸울 힘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환자는 놀라움과 안도감으로 그 해석에 반응했고 며칠 후에는 자신이 밤에 손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안도 반응은 내적 상태에 대한 해석을 확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유사한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내면에서는 파괴적으로 과대적인 자기의 부분에 굴복하고자 하는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에서 주든 행위자의 내적 특질은 그 자신의 손과 동일시되는 구체적인 모습에서 표현되고 그의 손과 동일시에는 자신의 일부가 된 지배적인 아버지를 응징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 엉덩이에 고통을 가했던 남자의 사례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 보통의 자기애에서 리비도 사랑은 자기를 향하나 여기에서는 사랑보다 파괴성이 자기에게로 향한다. 여기에서 전능하고 과대적이며 지배적인 태도들로 출현하며 그런 태도들은 주체로 하여금 파괴성과 거짓을 이상화할 것을 가능한다. 이런 파괴적인 또는 부정적인 자기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가치 판단은 도전받는다. 그러한 정상적인 가치가 삶을 긍정하는 것이라면 그런 가치에 대한 도전, 부정적인 자기애처럼 그런 가치에 대한 도전은 죽음 본능의 징후이다. 그것은 생명에 반대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수용된 가치를 유명하게 전복시킨다. 그때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매도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칭송되는 무치된 체계가 존재하게 된다. 여기에는 심각한 왜곡의 특질이 있다.
그리고 실제 성교착이 성적 흥분을 통해 긴장을 방출하려는 이러한 도덕체계와 연결될 수 있다. 그래, 여기서 조금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때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나르시시스트가 고대 희곡에 나오는 나르시시스가 자기 물가에 호수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 반했다. 그래서 자기를 모습을 사랑했다 하는 게서 셀프 러브라는 개념으로 나르시시즘이 처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남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자기의 개념과 이 부정적인 자기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능을 라이프 인스팅트 혹은 섹슈얼 드라이브라는 이런 쪽에서만 보지 않고 공격성이나 죽음 본능, 삶의 본능과 죽음 본능이라는 이 두 개의 본능을 인정한다면 용어 자체를 자기애라고 부를 때 이 자기애가 하나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 본능으로부터 오는 것과 그래 삶의 본능으로부터 오는 자기애가 있고 죽음 본능으로 오는 자기애가 있다고 이렇게 개념화할 수 있겠죠. 이것을 아마 이 책에서는 부정적 자기애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애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잘 선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이게 사랑의 얘기인지 삶의 생명의 얘기인지 죽음의 얘기인지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